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건 아니죠. 네, 매주 금요일에는 여의도 씬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김용남 전 의원님 그리고 김정환 변호사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아, 국정감사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의원님 네. 옛날 생각 많이 나시겠습니다.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옛날에는. 아니 월화수목 금금금에다가 요새는 야근 필수 새벽 1시까지 예, 뭐 1시 끝나고 그러더라고요. 예, 어제 행안위 뭐 새벽 1시까지 했다 그러고 이건 뭐 그냥 너무 피곤하다. 아니 국정감사는 원래 그 뭐 의원뿐만 아니라 특히 보좌진들이 그렇죠. 완전히 그 방전되는 기간이죠. 네. 완전히 방전되는 기간이고 국감이 끝나야 좀 한숨 돌리고 그렇죠. 다른 정책이나 이런 거를 챙겨보게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 정도는 아니었다는 거는 요새는 국감장에서 이게 생각지도 못했던 장면들을 너무 많이 보게 돼 갖고 예. 그런 측면에서 점점 예. 개악이 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은 들어요. 현직 검사가 펑펑 울기도 예, 하고. 뭐 공무원분들은 국정감사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는데 어제 이제 국정감사에서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네. 감사위원이 그 감사원장보다 더 이제 많은 돈을 썼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감사원 사무총장님이 그걸 국정감사하기 전에 몰랐다는 거잖아요. 자기가 국정감사 하면서 준비하면서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이야기 나오고 하는 거 보면서 야 그래도 국정감사가 진짜 꼭 필요한 제도다. 그렇지 않으면 그런 걸 파낼 수가 없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예. 네, 그런 1년에 한 번 제대로 정부를 터는 날. 네, 예. 꼭 필요하고 소중한 제도인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네, 저희도 소중하게 열심히 취재해서 보도할 수 있도록 광고 먼저 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광고는 삼성 노트북입니다. 강력한 성능의 9세대 인텔 코어 i7 9750H 프로세서가 탑재된 PC인데요. 지금 두 분 앞에 놓여 있는 PC가 바로 그 상품입니다. 램이요, 12g. 그다음에 SSD 512기가 그리고 HDD 1TB가 장착된 상품이고요. 속도와 그리고 전력 소모 감소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모바일 그래픽 환경에 최적화된 엔비디아의 MX 110 그래픽 카드로 다른 노트북보다 탁월한 그래픽 성능을 자랑하며 풀 HD급의 영상을 끊김없는 화면으로 감상하실 수 있으십니다. 무엇보다 노트북 화면을 탁 트인 모니터 그리고 TV 화면으로 확장 가능한 HDMI 포트도 지원을 합니다. 정품 윈도우 11이 설치되어 있어서 주기적인 업데이트도 가능하다고 하고요. 판매처 보증 서비스로 12개월 무상 보증이 되고 택배 기사가 방문하여 픽업하는 서비스입니다. A급 리퍼 제품으로 유튜브 전용 링크를 통해서만 핫딜가 노트북이요 59만 8천 원입니다. 59만 8천 원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판매처 12개월 무상 보증도 가능한 제품이라고 하고요. 구매 고객 대상으로 무선 마우스 사은품도 증정하니까요. 유튜브 더보기창 지금 확인하시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어떠세요? 화면은 마음에 드십니까? 화면이 일단 커서 예. 마음에 드네요. 예. 램은 32기가 아닌가요? 조금 전에 제가 뭐라고 읽었어요? 약간 달리 읽으신 것 그래요? 같은데. 네, 램은 32기가. 네. 뭐라고 읽었지? 네, 모르겠어요. 잘못 읽었군요. 달리 죄송합니다. 들었습니다. 예, 32기가. 네. 네, 알겠습니다. 실수해서 죄송합니다. 네. 32기가 그램 1.5 테라바이트인데, 네, 장윤성 기자님 다운그레이드 시켜버림. 죄송합니다. 네. 12라고. 네, 장 기자님 컴 좀 알고 광고해야겠습니다. 장 기자님이 컴맹이구나. 예, 맞습니다. 램이 12g. 제가 12g이라고 그랬나요? 네. 죄송합니다. 예, 잘못했습니다. 네, 빠르게 사과하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이슈는 어제 굉장히 큰 파기환송 사건이 있었어요. 바로 SK그룹과 관련된 최태원 노소영 1조 4천억대 재산 분할 관련된 소송이 있었는데 요거 예측을 하셨습니까? 어느 정도는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셨어요. 예. 네, 전 사실 별로 관심이 없었어가지고 이렇게 큰 세기의 이혼 소송이 있다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요. 예. 아니 왜냐하면 이게 네. 주가하고도 직결될 수 있는 판결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노소영 관장이 이제 최태원 회장과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을 다투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재산 분할의 대상이 주로 주식회사 SK 주식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SK그룹의 지주회사인 것이죠. 그런데 워낙 항소심에서 인용된 금액 내지는 분할 대상이 컸기 때문에 항소심대로 완전히 대법원에서 확정이 된다고 하면 사실은 SK 주식의 상당 부분이 노소영 관장한테 넘어가는 거였고 그렇게 되면 최태원 회장과 SK 노소영 관장 간의 SK 주식 지분 경쟁이 벌어질 수도 있는 네.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당연히 뭐 항소심대로 판결을 하더라도 최태원 회장 쪽 지분이 좀 더 많습니다만 사실은 다른 세력과 연합할 수가 있잖아요. 노소영 관장이 만약에 거의 한 6, 7%의 지분이 넘어가는 거였나 뭐 그랬을 거예요. 꽤 많은 주식이 가는 거였는데 네. 그렇게 되면 그게 고려 아연 같은 경우가 지분 경쟁이 붙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영풍과 MBK 연합 그리고 기존의 최윤범 회장 측이 지분 경쟁을 하면서 고려 아연 주가가 한 4-5배까지 오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이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가늠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주총에서 많은 지분을 확보해야 경영권을 가져올 수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많은 관심이 쏟아졌는데 어제 파기환송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노소영 관장 측이 항소심대로 재산 분할을 받아갈 수는 없다는 취지로 이제 파기환송되면서 어제 SK 주가가 거의 한 6% 정도 떨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게 다 반영이 되는 거죠. 시장에. 네. 예. 그런데 사실 이제 쟁점 중에 하나는 비자금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노태우 비자금이 이 재산 분할 소송에서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로 이제 제기가 된 건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 보세요? 법적으로만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재밌는 판결이 나온 건데요. 네. 저는 이제 결론은 사실은 약간 좀 친재벌적으로 나온 게 아닌가 싶다는 생각을 했고요. 저도 결론은 어느 정도 예측을 했어요. 이대로 그냥 그 1조 원 넘는 돈을 분할로 놔둘 것 같지는 않았는데 네. 이제 그 논거를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였는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사실 이혼을 할 때 재산 분할을 하는 거는 그 재산 형성에 기여를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재산 형성에 기여를 한 돈 자체가 불법적 원인이었기 때문에 그쵸. 이거를 반영해주지 않겠다라는 건데 대한민국에서 이혼 사건에서 재산 분할을 할 때 그 형성의 원인을 따지는 경우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렇잖아요. 사실은 그 이혼 같은 경우는 워낙 요즘에 또 주변에서 많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기본적인 상담들은 모든 변호사들이 다 이제 재산 분할과 관련돼서 위자료가 어떻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가장 놀라운 게 그 불법성을 따졌다라는 거는 그러면 사실은 그러면 그 이혼을 할 때 이 돈의 그 자금 출처가 불법적인 거냐 아닌 거냐라는 걸 따진다는 건데 이런 네. 경우는 사실은 없는 일이거든요. 없는 일인데 워낙 특별한 케이스다 보니까 따지게 된 것 같고 또 위자료가 20억 원 책정된 거는 이제 그 판결을 그대로 인정했잖아요. 네. 사실 위자료 20억 원이라는 액수는 일반적 재판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액수입니다. 예, 그런데 이런 위자료 같은 부분도 역시 뭐 좀 그 재벌들의 세계는 좀 다른 세계가 있나 그렇죠. 보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주로 이 예. 최태원 노소영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는 여성 잡지들이 제일 열심히 네. 취재해서 그러니까 다루는 이게 어느 쪽 편을 들기가 애매한 상황이긴 해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법적으로만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제 불법 원인 급여라는 게 있어요. 내가 도박을 하려고 그러는데 돈 1,000만 원만 빌려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리고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내가 언제까지 갚을게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 돈을 사실 안 갚아도 되거든요. 그걸 불법 원인 급여라 그래가지고 원인에 있어서 불법성인 거는 넘어가면은 네. 갚는다는 약속을 해도 안 갚아도 되는 그런 법리가 있긴 합니다. 마치 그런 법리를 좀 끌어오는 듯하면서 불법성이 있었기 때문에 분할할 필요 없다 그랬는데 그러면 그 불법성이 있는 돈을 받은 그 최태원 입장에서는 이게 그거는 용납할 수 있는 부분이 네. 되느냐. 어허. 좀 약간 그 국민 정서 납득하기 어려운 논거를 그 논거가 제시되긴 했습니다. 그렇군요. 어찌됐든 뭐 다시 그 파기환송이 됐기 때문에 2심에서 다퉈야 되는 건데 전망은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될까요? 일- 결국 누가 이길까? 일단 그 노태우 대통령 측 자금 300억 원으로 조성된 부분은 네. 분할 대상이 아닌 네. 거로 정리가 네.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걸 빼고 그러면 책정을 해야 되는데 그 이혼 사건에서 분할 대상이 되는 거는 혼인 기간 중에 형성된 재산이잖아요. 그러면 300억 부분은 빼고 나머지 최태원 회장의 늘어난 재산, 혼인한 이후에 이혼하기까지 늘어난 재산을 계산을 해야 되고 거기에 노소영 관장이 어느 정도 기여를 했느냐 재산 형성에. 네. 근데 요새 보면 전업주부의 경우에도 대부분 이 정도의 재벌들이 아니면 평범한 사람들은 거의 20년 넘게 살고 뭐 자식 셋 낳고 이렇게 하면 거의 절반 정도 맞아요. 인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그래도 1심이 600 몇십억 나왔는데 그거보다는 많이 나오겠죠. 네. 대부분 그거보다는 많이 나올 거예요. 하지만 뭐 1조 4천억 같이 거룩한 금액은 아닐 것 같고 예. 그냥 소소하게 몇 천억 정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네. 소소하게 네. 몇 천억. 그러니까 SK 예. 주식 자체가 뭐 분할 대상이 되는 거는 명확하니까 예. 이제 어제는 그 300억에 대해서 걸 뺐잖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 SK 주식 분할이 뭐 얼마 뭐 600억이 되니 얼마가 되니 그 액수보다 그러면 그 노태우 비자금 300억은 최종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이거를 그럼 그 원인으로서 SK가 성장한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그대로 인정하는 게 맞느냐. 저는 그 의문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결국에는 노태우 비자금 환수가 제대로 안 됐다라는 거를 법원이 인정을 해버린 거거든요. 네, 예. 과거에 노태우 비자금 어떤 추징 몰수와 관련된 판례에서 빠진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를 전혀 다른 이 이혼 사건에서 인정을 해버린 게 돼버렸기 때문에 이 추징 문제와 관련돼서 뭐 정치권에서 뭔가 논의가 또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사실은 추징 환수하는 게 맞죠. 네. 댓글창에 네. 국고 환수해야 됩니다. 아니 논리적인 일관성을 논리적으로는 유지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예, 맞죠. 과거에 노태우 판결에서 예. 그러면 우리가 그 판결하지 못한 부분이 예. 있었다라는 걸 인정해 버린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요. 어쨌든 이 사건 어떻게 될지 저희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제 그러니까 수요일 날 국감장 법사위 국감에서 대법원 현장 국감이 있었는데요. 이 전자기록, 종이기록 얘기가 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몰랐던 새로운 사실들을 알게 됐는데 5월 1일부터 이제 전자기록을 민사사건에서는 이 법원의 그 재판 과정에서 기록으로 볼 수 있었는데 형사의 경우에는 올 10월 10일부터인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추석 연휴 기간 내내 네. 전자소송 사이트가 막혀 있었어요. 아 그래요. 그거 개편한다고. 오. 네. 근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관련된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결정은 5월 1일 날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이 기록 검토는 그 이전에 했잖아요. 그리고 요 자체에 대한 불법성을 따져야 되는 상황이 된 거 아닙니까,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네. 그 똑똑한 대법원의 뭐 대법관을 비롯해서 그 연구관들이 대답을 못해요. 그러니까 다 어버버 하더라고요. 국감장에서. 대답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예. 아니 뭐 언제 그 시간에 다 봤냐? 아니 요새는 종이 기록 안 봐도 된다. 예. PDF 파일화 다 되어 예. 있기 때문에 그거 보면 된다. PDF 파일 보고 재판하는 게 합법이냐? 아니 원칙적으로는 종이 보고 재판하는 게 원칙이다. 그러면 예. 종이 기록을 어떻게 봤냐? 카피해서 봤으면 카피한 거 내놔라. 대답 못하고. 예. 그러니까 이거 외통수에 걸렸어요. 맞아요. 사실은. 완전히 외통수에 걸렸다. 예.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그 절차와 관련된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종이 기록으로 봐야 하는 것을 사실 그 스캔으로 뭐 봤다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점에 대해서 그 절차 위법을 만약에 하나 밝혀낸다고 치더라도 최종적으로 그 절차가 위법이니까 이 판결의 효력을 어떻게 할래라는 판단을 누가 하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럼 대법원의 대법원의 판단이었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단의 절차에 위법이 있었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없어요. 예. 예. 대법원 스스로가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이걸 철회하지 않는 이상 판단이 안 되는 부분인데 국민 입장에는 속이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지금 뭐 속이 터질 뿐만 아니라 이거는 형사 사건으로 다뤄야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거는 무슨 비단 뭐 그 징계성으로 탄핵을 하고 말고 이거는 별건으로 하고 지금 이미 벌어진 이 사태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되는 내용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거 아닌가. 그 증자들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그 따져봐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순차적으로. 그 대법원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3월 28일 날부터 이 기록을 봤다는 그렇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틀 만에 어떻게 그런 결정을 했어? 4월 22일 날 기록이 와서 배당이 됐죠. 그렇죠. 배당이 돼서 소부에서 전압으로 와서 이틀 만에 결론을 내버렸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해? 이런 것들을 이제 유권자들이 꼼꼼히 따져 물었더니 그게 아니라 우리가 사실은 3월 28일부터 하고 5월 1일 날 결정한 거야. 꽤 오랜 시간 검토를 했어. 그러니까 양해해 이런 주장을 하지만 아니 잠깐만 그게 아니고 더 따져볼 게 있는데 그러면서 하나 지금 다 따지고 있다가 전자기록, 종이기록으로 안 봤으면 그거 불법 여기까지 오게 된 거지 않습니까? 수사 의뢰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수사가 현실적으로는 가능한가요? 근데 잘 모르겠네.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범죄명도 좀 애매하고요. 네. 그리고 지금 사실 이 결국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 위법성의 판단 주체가 지금 애매하다. 네.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의 결국에는 그 3월 28일이니 4월 22일이니 뭐 기록이 먼저 올라가 있었습니다라는 그러니까. 메모 이런 거 그 메모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였거든요. 예, 그 메모 굉장히 그 이상한 메모였어요. 왜냐하면 누가 수기로 썼어요. 그러니까 인수인계부잖아요, 이름이. 예. 인수인계부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형사 사건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형사 사건 이외의 모든 재판은 현재 전자소송으로 하기 때문에 파일로 다 전송이 되거든요. 근데 형사 사건은 여러 가지 이제 뭐 증거 능력 같은 것들 아직도 종이로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막 전자소송을 하니 많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종이로 되어 있는 기록이 그 자체가 다 증거 기록이기 때문에 누락이 되면 안 되니까 주고받을 때 인수인계부를 쓰도록 하고 있어요. 인수인계부는 그야말로 몇 월 며칠 내가 인수받았다 사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누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에 기록인데 예. 거기에 문장이 들어가요. 인수인계부로에 그러니까 저기 지금 보시는 저게.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이 가로하고 차 저건 뭐예요? 이 차는 저거는 네. 이제 대법원이 1부, 2부, 3부가 있으니까 저게 네. 2부에 대법관을 가나다라 마바사 자차로 이제 기록을 하거든요. 저건 2부의 차 대법관한테 인수인계가 된다. 2부에 네. 대법원 2부 차 대법관에게 갔다. 네. 차 대법관에게 간다라는 그런 2차가 그런 표현이고요. 네. 뭐 1차, 2차 그게 아니고요. 그런데 저기 글이 써 있잖아요. 네. 이거는 뭐냐 하면 기록 4월 22일 날 다른 재판들은 지금 인수인계가 되거든요. 네. 근데 이재명 그 기록을 인수인계를 하려고 봤더니 기록이 지금 여기 없는 거예요. 네.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보니까 이거 누가 본다고 먼저 가져갔어. 이런 거 이렇게 선회할 수 있거든요. 네. 이미 기록은 위에 있습니다. 네네. 상고 이유서 2책 네. 추가적으로 올립 이렇게 써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저게 저 인계부에 저게 적힐 문장이 아니거든요. 저 문장을 적는 칸도 없잖아요, 사실은. 그러네요. 네. 여기 앞서 뭐 여쭤보는 길에 위에 보면은 비고란에서 다른 사건들인데 이게 네. 쭉 숫자가 써 있어요. 네. 요것도 그러면 책이 몇 권이다, 증거 기록이 뭐다 이런 거죠. 이제. 책이 몇 권이 14권이 넘어갔다 뭐 이런 거거든요. 가로하고 2는 뭐예요? 그게 뭐 그중에 뭐 2개의 증거 기록 이런 식으로 이제 2개의 증거 기록. 예. 그렇게 책이 14권, 4권, 그러니까 5권 넘어갔다. 이제 그 재판 기록이라는 게 예. 수사 기록이 있고 공판 기록이 있거든요. 예. 그걸 또 분리해 가지고 쓰는 거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기록해서 숫자를 쓰고 사인만 하면 되는 건데 예. 제가 보니까 4월 22일 날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됐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런데 지금 그날 보면 그 법원행정처장하고 선관위원장은 재척 사유로 빠지잖아요. 그래서 모두 14 가운데 12명에게 배당이 됐을 거 아닙니까? 네. 이 종이 기록이. 그러면은 7만 쪽이라고 했으니 누구는 7만 쪽 보고 누구는 7쪽 보고 읽을 수 없으니 공이 7만 쪽을 나눠줘서 똑같이 보고 와서 재판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그러면은 얘기죠. 다 하면 이게 토탈리 몇 네. 페이지를 복사를 해야 되는 그게 겁니까? 뭐 복사만 해도 며칠이 걸린다는 이야기인데. 열흘 이상이 걸린다는 거고 예. 일단 한 트럭 분량의 기록이 예. 왔다 고법에서 대법으로 이것까지는 그 법원 행정처에서 인정을 했는데요. 이게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거짓말이 더 큰 거짓말을 낳고 지금 대법원이 사면 초과에 빠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그렇죠. 보세요? 예. 아니 그러니까 그 재판을 받는 당사자들은 다 기록을 판사님들이 꼼꼼하게 읽고 재판을 해줄 거라고 기대를 하잖아요. 그럼요. 당연히 이제 그거를 전제로 하고 그냥 재판에 대한 어떤 권위나 이런 걸 부여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대법관들이 그러면 기록을 다 보느냐? 그 이렇게 돌아갔을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어떻게 그러니까 봐야 돼요?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 검찰이 상고를 합니다. 상고장을 이제 고등법원에 제출을 하면 기록이 상고심인 대법원에 올라가죠. 일단은. 그래서 올라간 게 3월 28일이에요. 네. 그러면 소송 기록이 대법원에 접수됐으니 그 상고를 한 검찰 측에게 상고 이유서를 언제까지 내라. 네. 그리고 그 상고 이유서에 대한 답변서를 또 피고인 측이 내라라고 이제 기간을 부여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3월 28일 날 기록은 대법원에 올라갑니다만 그 상태에서는 이른바 가배당이라고 해요. 편의상 그냥 나눠 놓는 거예요. 나눠 놓지만 실제로 배당은 안 된 거예요. 실제 배당은 언제 되느냐? 상고 이유서와 그 상고 이유서에 대한 피고인 측의 답변서가 대법원에 접수된 이후에 실제 배당은 이루어집니다. 네. 그래서 그 실제 배당이 이루어진 날이 4월 22일인 거예요. 원칙대로 하면 4월 22일 실제 배당이 이루어진 이후에 주심 대법관부터 기록을 보기 시작해요. 예. 맞습니다. 예. 그게 원칙이에요. 그래야 하는 건데 예. 이번에 그래야 바뀌어진 되는 거예요. 건데 네. 실제로는 3월 28일 날 대법원의 기록이 올라간 직후에 예. 아마도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서 야 기록 갖고 와. 그래서 기록을 누군가 보기 시작했는데 아마도 재판 연구관들이 보면서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네. 사실은 대법관들은 그 검토 보고서를 갖고 합의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그 보고서를만 보고 합의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일종의 서머리만 보고 시험 네. 본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대법원에서. 사실 우리는 족보만 보고 시험 봤어요. 네. 예, 다 안 봤어요. 그럼 언제 봐? 이거잖아요. 말씀하신 게 뭐 합리적 의심 정도가 아니라 법조계 쪽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록을 당연히 다 못 본 거예요. 당연히 볼 수가 없는 거고요. 자, 근데 궁금한 게 예. 7만 쪽이면 서머리하면 몇 쪽으로 나오는 거예요? 검토 보고서는 짧게 나오죠. 굉장히 짧게 검토 나오죠. 보고서를 너무 길게 쓸 수는 네. 없죠. 예. 왜냐하면 검토 보고서 같은 경우는 사실 판결문의 내용은 오히려 검토 보고서에 길게 문장으로 쓴 거고요. 예. 검토 보고서는 그리고 개조식으로 보통 작성을 하거든요. 예. 작성을 할 때 예. 작성하면서 짧게 핵심을 쓰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번 사건에 같은 경우에도 뭐 4인 사진과 관련된 이야기 몇 가지 쟁점 놓고 이거 원심이 잘못 판단한 거 맞지? 아닌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아마 이야기를 했겠죠. 근데 그 과정에서 네. 그 과정을 보던 이제 그 대법관 중에서 예.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판결을 내려가지고는 국민을 설득할 수도 없고 예. 이거는 전원합의체의 본질에 벗어난 거다라는 거를 두 분의 대법관님이 정말로 그 다수 의견보다 더 긴 네. 그 소수 의견을 남겨 놓았잖아요. 전 그 소수 의견에 이번 전원합의체 사건의 본질이 들어있다고 봅니다. 막 이소부화까지 인용을 하셔가지고 네. 예, 지금 이런 식으로 그 빠르게 진행해가지고 이게 전원합의체 판결에 권위가 있을 수도 없다. 네. 이거는 국민 설득이 안 된다. 잘못된 전원합의체 결정이다라는 이야기를 네. 아예 남겨놓으셨어요 소수 의견에. 그러니까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도 종이 기록이 재판의 효력을 갖는다. 그러니까 기록이 전자 기록은 안 되고 종이 기록이어야 한다. 그래서 그러면 그 종이 기록 어딨냐? 언제 다 프린트해서 다 봤냐?
그 말을 못 하고 네.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거를 앞서 말씀하신 대로 3월 28일 날 누군가 지시에 의해서 이걸 보게 시켰는데 그럼 누가 시켰냐라고 했을 때 어제 수요일 날 출석한 정지연 법원행정처 재판사무국장은 재판장이 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 재판장이라는 워딩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이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잖아요. 그렇죠. 전원합의체 재판장은 대법원장이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조희대라는 이름은 안 나왔지만 재판장이라는 세 글자를 통해서 조희대를 확언한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책임을 지는 거를 법으로는 사실은 만들어 놓은 게 탄핵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대통령을 2번 탄핵시키면서 마치 탄핵이 쉽게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헌법재판소가 탄핵과 관련된 법리를 탄핵이 굉장히 어렵게 이루어지도록 네. 법리를 만들어 놓는 바람에 사실 이 정도의 중대한 징계 사안이 발생했으면 탄핵이 되는 게 맞거든요. 네. 맞는데 지금 여러 가지 탄핵 사건들에서 웬만한 위법 사유들은 탄핵 사유에 이르지 못했다. 예, 라는 결정들이 계속 나오니까 탄핵을 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이런 상황이 돼버린 것도 좀 안타깝죠. 예. 어떻게 보세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오늘 이제 저 조국혁신당에서는 저는 탄핵 제도의 존재 이유와 탄핵 사유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할 때는 당연히 탄핵 사유가 된다고 봅니다. 이게 탄핵이 고위공직자에 대한 징계거든요. 네. 공직자들 서류 이런 만약에 인수인계부 이런 거 잘못 만들고 이렇게 하면은요 다 예. 징계받아요. 예. 근데 그 징계를 받는데 징계는 그 공직자보다 조금 더 윗선의 공직자들이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네. 징계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최고위 공직자들은 그 징계를 판단할 기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징계 심사 이게 탄핵의 개념정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최고위 공직자가 이런 절차 위반이라든지 어떤 그 위법성이 있는 행위를 했을 때는 당연히 탄핵으로 가는 게 맞는데 네. 여기에 이제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의 위법성 플러스 중대성이라는 개념을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어가지고 이게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들어온 법리인데 그때 뭔가 그 노무현 대통령이 열린우리당 지지 발언을 했을 때 사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자체가 위법하지 않다라고 결론을 내렸으면 괜찮은데 위법한 행위다. 위법한 행위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위법이 아니다라는 법리가 나오면서 그 이외에도 한덕수 이번에 그 탄핵 기각 이런 것도 다 위법하지만 중대하지 않다라는 법리가 따라붙어 버리잖아요. 네. 이게 오히려 헌법재판소의 자충수가 돼 버렸죠.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지금 뭐 그 다 떠나서 이렇게 되면 조희대를 탄핵할 거냐 이렇게 되면 여기서부터는 또 정치 논리가 그러니까요. 들어와요. 탄핵에. 사실은 그래서 되게 복잡해. 아니 뭐 우리 김 변호사님은 네, 뭐 원칙적으로는 다- 원칙적으로 네. 법리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저는 현실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예. 지방선거 사실상 7개월 남았는데 네. 이게 왜냐하면 대법원장 탄핵 소추 절차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온통 대법원장 탄핵 이슈가 블랙홀이 될 거거든요. 맞아요. 보나마나 네. 모든 이슈를 그냥 잡아먹는 블랙홀이 될 텐데 정치적인 득실도 좀 계산을 해봐야 되는 거고. 네. 예. 이 파장도 좀 예측을 해봐야죠. 예. 그러니까 이 재판 진행이 잘못된 건 이게 법관들은 가장 익숙한 게 증거 재판이잖아요. 증거 가져와라. 네. 증거 보자 이거거든요. 네. 만약에 7만 쪽을 복사한 게 있고 본 기록이 있으면 이번 국정감사에서 억울해서라도 들고 왔을 거예요. 억울해서라도 카트 수십 개 끌고 와서 이거 법관들이 본 기록입니다라고 끌고 왔을 거거든요. 그런데 말을 이제 못 하고 있잖아. 법사위 그 예, 현장 이제 국감 현장에 국민들도 알고 다 아는 거예요. 네. 기록 제대로 보지 않고 재판했다라는 거는 그냥 네. 그 사실인 건데 네. 그럼 이후에 어떻게 진행이 될 거냐라고 예. 했을 때 이 책임을 어떻게 방금 묻게 할 김용남 거냐. 의원님이 중요한 지적을 해주신 예. 거죠. 이거를 정치적인 문제로 넘겼을 때 파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문제가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냥 뭐 다 뭐 암암리에 그냥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네. 덮고 넘어가시죠라고 결정을 내릴 건지 아니면 무슨 소리야 원칙대로 처리를 해야지라고 하는 이제 두 가지가 이제 충돌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이제 국회는 또 이런 사정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거 세게 가져가야 된다 그렇게 볼 거고 또 정부 차원에서는
지금 뭐 관세 협상에 그렇죠. 또 민생 회복에 또 경제 관련해서 코스피 오늘도 보니까 또 사상 최고치를 찍었어요. 아 그런가요? 잠시만요. 제가 시간이 아까 없어갖고. 저희가 보니까 얼마더라? 예. 아. 3천 아까 어디 좀 올려 주셨는데 제가 3,750 3,750을 넘었다. 3,776포인트네요. 지금 이 순간 더 올랐네요. 야 이러다 오늘 3,800 뚫는 거 아니에요? 예, 10시 11분 현재보다 25포인트만 더 오르면 3,800인데. 네. 하여튼 그 근래 보지 못하던 코스피 지수가 불장이네, 계속 불장. 확인이 되면서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환호성 좋은 낯빛이 되고 그래서 정부는 사실 이 분위기를 계속 그렇죠. 고하고 싶고 그리고 사실 막 여러 가지 복합적이고 또 국민의힘은 뭐가 됐든 막 계속 발목 잡기를 하고 있으니 이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복합해서 어떤 방향으로 우리 사회가 가는 것이 맞냐. 에 대한 이제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바로 저희 취재 편집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 드러난 사실을 감출 수는 없지 않습니까? 드러난 사실을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다 드러났고 특히 이제 범죄의 증자가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뭐 어떻게 의율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직권남용에는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러니까 그거를 구성을 하려면 그렇게 돼야겠죠. 네. 사실은 배당이 아직 안 된 가배당이라고 이제 네. 실무상은 얘기합니다만 그래서 그 상태에서는 어느 누구도 그 사건 기록을 볼 의무가 없는 거예요. 네. 사실은 그렇잖아요. 뭐 자기가 그 재판관이 그 재판부의 대법관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니까 전원 합의체로 넘기는 결정은 4월 22일 날 나온 거니까 그 전에는 어느 누구도 볼 의무가 없는데 의무 없는 일을 시켰다. 물론 그 앞에 직권을 남용하여라는 조건이 더 붙습니다만 직권을 남용하여 의무 없는 일을 시키거나 타인의 권리 행사를 방해했을 때 성립하는 죄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란 말이에요. 네. 그럼 예를 들어서 대법관이 됐던 재판연구관에게 이 기록 미리 좀 봐라고 시키면 그게 직권남용죄냐? 네. 뭐 충분히 이제 따져볼 여지는 있는데 이게 법리적으로는 그렇고 이제 현실적으로 네. 적절하냐? 지금 이 상황에서 사실은 그러면 이거를 묻고 가야 되냐? 그게 그게 참 잘 모르겠어요. 이게 참 안타까운 게 난감하다. 예. 안타까운 게 지금 이제 우리 정치권에서 탄핵을 하게 됐을 때 정치권의 후폭풍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이런 걸 우리 걱정해야 되잖아요. 예. 사실은 이게 잘 생각해 보면 사법부 내부에서의 어떤 자정작용으로서의 정말 사법 파동감이거든요.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게 2009년 정도 되는데요. 그 신영철 대법관이라는 분이 뭐 그 본명을 얘기해도 되잖아요. 신영철 대법관이라는 분이 배당을 당시에 이제 그 촛불 시위가 막 일어나고 할 때 그 시위와 관련돼 가지고 배당을 이제 자기 자의적으로 하는 이런 일, 그 중앙지법원장일 때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결국 대법관이 되는데요. 그 당시에는 정말로 여러 판사들이 그 사법부 내부에서 그걸 굉장히 많이 비판을 하면서 그걸 그래서 심지어는 그걸 5차 사법파동으로 분류하시는 분도 있어요. 물론 신영철 대법관은 6년의 임기를 다 마치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떤 재밌는 일이 아니라 어떤 중요한 일이 벌어지냐면은요. 신영철 대법관이 대법관 옷을 벗고 그 단국대학교 석좌교수로 가거든요. 그걸 단국대학교 학생들이 총장실을 점거하면서 우리는 저런 대법관을 우리 교수로 오는 걸 받을 수 없다 이래가지고 학교에서 쫓겨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예, 결국 어떤 사법부 내부에서의 자정작용으로 사법부에서 비판이 계속 일어나고 그 사람은 자리를 끝까지 지켰지만 지킨 이후에 나가자마자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일을 당하는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거든요. 네. 저는 이번에는 근데 오히려 또 그때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사법부 내부의 목소리가 너무 적은 것 같은 그게 더 걱정이 드는 거예요. 네. 불과 10몇 년이 지났는데 지금 현재 그럼 30, 40대 소장 판사들은 그때와는 또 다른 어떤 그 성향인 것인지 걱정도 좀 되고 그 당시에 배당과 관련돼 가지고 분명히 여러 판사들이 내부에서 많은 목소리를 냈거든요. 네. 저는 사법부 내부에서 좀 많은 목소리가 더 나와줘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참 그러진 않은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 정도까지 나오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스스로 거취를 좀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상식적인 판단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법원에 대한 그렇죠. 신뢰도를 위해서라도 왜 직위원 판사 문제도 예. 좀 해결을 해야 되고 그때 그 기자님도 의원님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때 신영철 대법관 사건 때는 신영철 대법관이 물러나는 거 아니냐까지 정말 갔었어요 이야기가. 그런데 안 물러났잖아요 본인이. 야 이번에는 전혀 물러나실 아니요 그런 예. 역할을 다 하겠다고 네네, 오히려. 수요일 날 그렇군요. 예, 마지막 마무리 발언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전에도 제가 그 비슷한 취지의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판사 사회 내부적으로 어떤 움직임이 안 보여서 네. 지금 여기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상대로 그 과거의 사법파동은 다 판사 내부적으로 이른바 연판장도 돌리고 맞아요. 뭐 그렇죠. 대법원장 물러나라 네. 라고 주장을 한 사람들이 어느 누구보다도 판사들이 먼저 앞장섰던 네.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분위기는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 사태가 더 맞아요. 힘듭니다. 제가 예. 보기에는. 더 심각하고요. 예, 그 지난번에 이제 전국 법관 회의 네. 했었지만 뭐 아무런 결론을 못 네. 냈고 뭐 이랬던 거고 법원장 회의에서는 오히려 국회를 상대로 그 내란 재판부 설치가 위법하다, 네. 위헌이다 이제 이런 주장을 했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지금 그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 기각한 그 박정호 판사 이 사례를 들어서. 사법부의 반격, 법원의 반격이 시작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석하는 시각도 있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부터 하실까요? 사실은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는데 네, 개혁을 하든 어떤 일을 할 때 절대 전선을 넓히면 안 된다라는 그렇죠. 말씀을 늘 드렸잖아요. 한 놈만 패야 근데 여기 된다. 온지 얼마 안 됐는데 항상 들었던 거 예, 같아요. 맞아요. 매주 얘기하고 계셔요. 예. 검찰 개혁이 최우선 과제면 네. 검찰 개혁에 집중해라. 네. 이게 이제 사법 개혁이라고 그래서 대법원 내지는 판사들까지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엔 정권 초기지만 이거는 벅찰 수 있다, 솔직히. 그러니까 좀 전선을 좁게 집중적으로 해서 하나 하고 네. 일 하나 끝내고 그 다음 임무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전선이 너무 넓어지는 느낌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우려가 조금 물론 박종호 판사가 그런 이유에서 영장을 기각했다고는 생각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만 그 불안이 좀 현실화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영장 기각 사유가 제가 보고 기겁을 했어요. 저도 영장 기각 사유가 너무 말도 안 먼저 아니 말씀해주시면 영장 기각 사유가 거의 이대로 기소하면 이거 무죄야 이런 취지예요. 그러니까 구속 안 해. 이런 취지란 말이에요. 차라리 도주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라고 기각을 했으면 네. 그렇게 황당하지는 않았을 텐데 네. 이거는 야 이거대로 기소하면 무죄야. 이거거든. 위법성의 인식 여부를 문제 삼았기 때문에. 네. 근데 과연 그 기각 사유가 타당한가? 아니 비상계엄이 반헌법적이고 위법한 거를 몰랐을 수 있었다? 그것도 딴 사람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이 아니? 일반 시민도 다 알았는데. 그러니까요. 그거는- 아이들도 다 알았던. 이건 좀 상식에 반하는 이유 아닌가? 그러니까요. 진짜?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구속 기각 사유를 듣고 정말로 너무 놀란 것을 넘어서서 큰일 났다는 걱정까지 들었습니다. 이 위법성의 인식을 간단하게 지금 잠깐 이걸 네, 방송을 설명을. 보시는 분들은 설명을 드리면 네. 범죄라는 것이 이제 구성 요건, 이 범죄가 성립했다. 이건 행위를 판단하는 거고요. 위법성의 인식은 이 행위자가 네. 행위자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 행위 자체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행위자가 이 행위가 범죄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나는 이 행위가 범죄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못했다라는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범죄가 되지 않는다 이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판례 같은 경우를 보면은 예컨대 총포를 함부로 쏘면 안 되는데 나는 멧돼지를 잡기 위해서 총포를 쐈어. 네. 그러면 이제 근데 그거를 자기가 멧돼지를 잡기 위해 쏴도 되느냐 공무원에게 물어봐요. 근데 공무원도 그렇게 되는 줄 안 거예요. 그래 그럼 멧돼지 잡기 위해 그 총 쏘셔도 됩니다.라고 해서 총을 빵 쏘니까 이제 기소가 됐거든요. 네. 총포 사용료 위반으로. 그런데 얘가 공무원한테 물어봤잖아요. 즉
위법성의 인식이 이제 없다고 무죄가 되는 가장 대표적인 게 예. 법률 자문을 받는 겁니다. 아. 이제 제가 쉽게 설명을 그럼 드리면 박성재 장관은 누구에게 법률 자문을 제 말이 받은 그거예요. 겁니까? 그거 예. 제 말이 그거예요. 누구한테 물어봤습니까? 그러니까 위법성의 인식이라는 건 행위자에 대한 판단이기 예. 때문에 그 행위자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네네. 박성재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다른 공직에 있는 사람이라면 이게 내가 법과 관련된 걸 잘 몰랐으니까 네. 이게 위법성의 인식이거든요. 예. 박성재 장관은 자기가 자문을 줘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송미령 장관이 아니 내가 네. 이거 위법한지 아닌지 잘 몰라가지고 네, 네, 네. 박성재 장관한테 물어봤더니 박성재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 괜찮아. 그러면은 송미령 네. 장관 위법성 인식이 없는 거예요. 네, 네, 그게 네. 되는 건데 이 네, 사람은 법무부 장관이란 말이에요. 네네네. 이 말이 안 되는 고검장 거거든요. 출신이에요. 저 심지어 어떤 걱정까지 했냐면 얘들이 이 내란 자체의 범죄성을 네. 방금 김용남 의원님이 걱정하신 것처럼 범죄성 자체를 아마 미수 수준의 또는 불능범 미수? 수준, 네, 어. 미수나 불능범 수준으로 인식하는 게 아닌가. 이게 무슨 내란이야. 네. 정쟁이지. 이게 이런 뭐냐- 생각. 제가 너무너무 걱정이 됐던 예. 게 이거거든요. 나는 쟤를 죽이고 싶어. 죽이고 싶은데 어떻게 죽이고 싶냐면 설탕을 많이 먹여가지고 당뇨 걸려서 죽이고 싶어. 그래서 설탕을 막 먹여요. 예. 이 범죄가 됩니까? 안 되거든요. 예. 이거는 불능범이라 그래가지고요. 예. 설탕을 많이 먹인 것뿐이지 범죄는 안 되는 거거든요. 예. 얘들이 내란을 거의 이 불능범 수준으로 판단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너무 드는 거예요. 갑자기 예. 내란은 그런 범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가다 보면 네. 마침내 얘들이 그러니까 그 성공할 수 없는 내란이라는 걸 알고 진행한 게 아닌가라는 어떤 인식을 하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저는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런 방식으로 계속 가면 내란 속의 윤석열도 그냥 구속만기로 풀어주고 불구속 재판하다가 무죄 방면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른바 경고성 계엄이었다라는 네. 취지. 아 저는 뭐 그거는 받아들여질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안 하는데 어쨌든 박성재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사유는 정말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이거 네. 위법성의 인식 여부를 문제 네. 삼아서 기각을 해놓으면 네. 그냥 그거거든요. 이거 죄 안 될 수 있어. 네. 그럼 이거 기소하지 말라고 그러면 그러니까요. 아니 예. 그 어쩌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약간 지금 황당했어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가장 억울한 사람 하나 있으니 그것은 바로 이상민이다. 그런 얘기가 장관이다. 나오는데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네. 비정상적이죠. 자, 오늘 이상민 장관 첫 재판 시작이 됐고요. 법원에서 중계를 허락해서 지금 아마 지금 시간 순으로 순차를 좀 두고 법원에서 공개를 하는 것 같아요, 기자들한테. 그래서 바로 라이브 되는 것은 아닐 것 같고 이제 잠시 후에 만나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이상민 장관이 무슨 얘기를 하게 될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상민 네. 장관은 이른바 형평성이라는 측면에서 차원에서 생각하면 무지 억울하겠죠. 아니 한덕수도 불구속, 어. 박성재도 불구속. 왜 나만 구속시켜? 그러니까 더군다나 법무부 장관은 우리 헌법과 법률 질서 체계에서 네. 대한민국의 법률상 대리인은 법무부 장관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말씀대로 그러면, 누구한테 자문을 구할 예.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네. 자문 대한민국의 그냥 법률 사무는 총책임자예요. 그렇죠. 법무부 장관이. 네. 법률 그냥 사무 총책. 어떤 법률 행위를 하더라도 대한민국 전체 예. 대통령이 아니고 예. 국가라는 대한민국의 법률상 대리인이 법무부 장관이에요. 그렇습니다. 아, 근데 거기에 위법성 인식이 없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면 도대체 어쩌라는 거야. 저는- 그 이상민 장관은 그런 측면에서는 무지하게 지금 억울하겠죠. 그 헌법재판소가 헌법 위반의 중대성 모든 거 다 판단해가지고 내란이란 단어를 쓰지 않았을 뿐이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라고 선언하면서 이 내란 행위에 대한 모든 반헌법적 그 상황들을 인정을 했거든요. 저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이후에는 그래도 한시름 났었어요. 그리고 내란이 인정 안 될 리도 없다는 건 당연한 거고요. 군대가 출동을 했고 온 국민이 봤습니다. 정말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제일 먼저 합의했다는 그 문장,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문에 나오는 그 문장, 시민들의 저항과 군인들의 소극적 임무 수행 덕분에 지금 이게 된 거다. 지금 다행히 그 나쁜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거지. 이 계엄은 반헌법적 불법적인 거다라는 것은 확인이 된 거잖아요.
한시름 놓고 있던 마음이 저는 그 위법성의 인식 결정문을 보고 구속 취소 때보다 훨씬 더 놀랐어요. 이거는 아, 그 법률가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문장이었습니다. 예. 김영남 의원님이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는데 차라리 도주 우려가 없다. 얘는 항상 출석을 잘 해왔다 지금까지. 네, 예. 그러면 그래. 그럼 도주 우려 없으니까 그거는 인정해 줄게. 그것까지는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데 위법성의 인식은 저는 법률가로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문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 박정호 판사는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계속 커지는 건데 지금 중앙지법 영장전담부에 지금 그 4명의 판사가 있죠. 있는데 지금 특검팀에서는 구속영장 재청구하겠다는 입장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청구를 하면 다시 또 박정호 판사가 받을 수도 있고 아니죠. 아니요, 그건 안 안 돼. 돼요. 그건 안 재촉 사유가 되죠. 됩니까? 네네. 다른 판사가 봅니다. 그래요? 네. 근데 그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다고 어제 홍사훈 선배가 AI에게 물어봤더니 다시 또 아니 갈 수 있다. AI가 가끔은 오류가 납니까? 네, 예. 잘못된 데다 그리고 그렇군요. 그거는 이제 법원에 영장 전담 판사들이 보통 1명 내지 2명 이렇게 돌아갈 때 네. 여러 가지 사정상 예외로 가능은 한데요. 네. 중앙지법은 영장 전담 판사가 4명 그 가장 큰 법원이고요. 네. 그리고 내규상 영장 전담 판사 영장과 관련된 사무에 대해서 한 번 했던 사람에 대한 그 이의 절차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사람이 하게 되면 그게 사고입니다. 그게 사고다. 그게 사고예요. 그러면 재청구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아니 저는 첫 번째 영장 기각이 지금도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네. 다른 판사의 판단을 받아보면 당연히 이거는 영장 발부 될 될 거라고 거다. 생각을 하는데 네. 저도 이제 법조인 된 지가 30년이 넘었는데 요 근래 이렇게 뒤통수를 여러 번 맞아갖고 저는 3월 7일 구속 취소도 전혀 네. 예상도 네. 못했고 가끔 이렇게 뒤통수를 맞다 보니까 네. 자신이 점점 없어져요. 의원님 즉시 항고도 할 거라 그랬어요. 아 그러니까요. 네. 근데 심우정이 안 해버렸습니다. 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던 그 법조의 공식을 다 깨버리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내란 전담 재판부가 또 필요한 거 아니냐 상식의 회복 차원에서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변호사님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왜냐하면 또 이런 게 있어요. 수원 브로더스 3인방 있잖아요. 남세진 부장 판사를 제외한 나머지는 사실상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똑같은 판단과 입장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또 기각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 섞인 전망도 있거든요. 네,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 이번에 구속 그 심사에서 기각이 될 거라는 것 자체를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네. 굉장히 놀랐고 이 내란 수사와 관련된 어떤 하나의 변곡점이 될 만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정도의 상황에서 반드시 구속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저는 이게 맞는 법률적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 구속과 관련된 사유 중에 우리가 도주 우려 증거인멸 얘기를 하죠. 범죄의 중대성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네. 이 범죄는 살인죄보다 더 형량이 높은 범죄예요. 그렇죠. 예. 내란인데요. 그리고 위법성의 인식 이야기가 잠깐 나왔지만 이 군인이 출동을 했고 사람이 정말로 죽을 수 있는 제가 왜 아까 불능범 얘기를 했냐면 사람이 죽을 수 있었던 거거든요. 아니 정말, 영연택도 준비했고요. 예, 예. 3,600명 구치소에 가두고 합수부에 검사 파견해가지고 뭐 하려고 했겠습니까? 너무나 그러니까 저는- 예측 가능한. 이거는 뭐 내란 미수가 될 수도 없는 거고 예. 내란의 실행의 착수부터 해가지고 모든 게 인정이 되는 그냥 내란 범죄가 성립을 한 상황이고 그 내용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가 다 인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마치 살인 미수처럼 살인을 하려고 했지만 사람이 죽지 않았는데 네. 살인 미수 중에서도 사람이 사람을 죽이려고 했는데 어떤 장애가 있어 장애 미수가 아니라 뭐 이거 조금 짧게 해서 뭐 설명은 드리지 않겠지만 장애 미수가 아니라 불능범 정도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인식을 혹시 하는 게 아닌가라는 막 걱정이 들면서 저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에 있다. 변곡점에 있다. 그리고 반드시 구속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아침에 이제 양보남 의원님도 왔다 가셨는데 전직 그 검사장 출신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분도 이거 죽 서서 엉망될 수 있다. 예, 라는 이제 아주 위기감을 가지고 바라봐야 된다. 그리고 시끄럽게 하지 말고 법률로 따박따박 계속 뭐 공방전 할 필요 없다. 뭐 소란 피울 거 없다. 입법으로 해서 다 수사 필요하면 수사도 하고
이렇게 따닥따닥 넘어가야 된다. 그런데 이제 중간중간에 계속 이런 황당한 엉뚱한 이제 사건들이 제기가 되기 때문에 이제 정권도 바뀌었고 모든 것이 일상을 회복하면서 정상으로 돌아가겠거니 이 생각을 하는데 이 사법 영역만큼은 그렇지가 않구나. 일반인들의 인식과 좀 괴리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 구속 그 기각을 시키면서 위법성의 인식과 관련된 다툼이 있을 수 있다라는 문장을 쓸 수 있는지 네. 저는 좀 현실 인식과 동떨어진 판단이 나와서 굉장히 하여튼 우려스럽습니다. 이상민 장관의 경우에 이제 지금 재판 진행 중에 있는데요. 시종일관 거짓말 했었잖아요. 헌법재판소에 네. 출석해서도 국회에 나와서도 이제 위증 계속 한 건데 그 CCTV 보니까 뭐 한덕수 총리하고 오래 얘기하더만요. 심지어 저는 그 웃는 장면 네네. 너무 소름 끼쳤는데 그건 뭐 오늘 법정에서는 개심하여 마음을 바꿔서 진실을 고백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할 거라고? 아유 그럴 말도 안 리가요. 되는 이미 이상민 전 장관을 비롯해서 내란으로 기소된 사람들은 정말 그 희망의 불빛을 본 거예요. 판사가 이게 위법성의 인식 여부를 문제 삼았어? 아니 그러면 나도 마찬가지지. 아니 법무부 장관이 비상계엄이 위법하지 않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법원에서 판단을 해줬는데 네. 법률 전문가도 아닌 뭐 이상민 장관은 물론 판사 출신이긴 합니다만 보직 다른 자체가. 공직자들 네. 다른 공직자들은 야 법무부 장관보다 내가 법률을 잘 알아? 내가 어떻게 알아? 비상계엄 네. 위헌인지 위법인지 시키면 하는 거지. 다 이 논리로 갈 가능성이 맞아요. 열린 거예요. 지금 이상민 전 장관도 마찬가지죠. 예. 황당무계한 상황에 도래하였다. 네, 지금 네. 내란이 일주기가 돌아오는 이 와중에 재판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네. 충격적 사건이 발생한 거다. 법무부 장관이 구속이 기각되는데 사유가 위법성 인식과 관련된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거는 사건입니다. 사건. 사건이다. 네네. 자, 그러면 사법개혁을 조금 더 세게 해야 되겠네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냥 넘어갈 수가 없겠는데요. 사실 저는 그 또 말씀드립니다만 전선에 차례대로 차례차례 차례차례로 가야 돼. 지금 검찰도 사실은 난리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예, 아니 지금 그리고 이거는 대단히 비법률적이고 뭐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왜 이 상황에서 판사들이 조용하냐. 그리고 왜 이렇게 툭툭 예상치도 않았던 법원의 결정 판단이 튀어나오냐. 저는 이른바 그 문재인 정부 초기에 당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관련해서 대대적인 수사가 벌어졌었잖아요. 네. 물론 그때 수사를 주도한 게 윤석열 검사장과 한동훈 차장이에요. 근데 판사들이 기억하는 건 그때 무지하게 당했다 우리가. 그때 실제로 소환 조사도 많이 받고 압수수색을 받은 판사들도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때 그 재판 거래나 뭐 이거 관련해 갖고 많은 판사들이 뭐 곤욕을 치렀죠. 구속도 몇 사람 됐었고. 근데 판사 사회에서는 그때 우리가 너무 속절없이 당했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이번엔 안 당한다. 호락호락하게 당하지 않겠다라는 게 좀 저변에 깔려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돼요. 근데 지금 사실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국민의 눈높이에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12.3 비상계엄은 매우 평온한 우리들의 밤을 네. 현직 대통령이 엄청나게 계엄군을 넣어가지고 침해를 한 사건이고 그 위법성은 전 세계가 다 깜짝 놀라는 거고요. 환율 시장, 주식 시장만 보더라도 난리도 아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수많은 계획들이 다 나왔잖아요. 외환과 관련해서도 수많은 그 사실관계들이 나왔고 이것에 대해서 각자 자기의 직역에서 그 맡은 바 책임을 다 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유독 사법부 같은 경우에는 서둘러서 내란을 극복하고 정말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해서 일조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은 이게 무슨 내란이야 그냥 정쟁이지 이런 정도의 생각으로 대충 덮고 넘어가자라는 식으로 생각하면 전체 국민들의 평범한 기준에 비해서 한참 떨어진다. 맞아요. 이 인식 수준을 계속 갖고 있으면 이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상황 아닌가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예, 그런 판단을 계속 하기 때문에 더 상황은 복잡하고 매우 꼬여질 수도 있다. 결국은 국민 여론이에요. 사법부도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 게 국민 여론인 거고요. 네. 지금 계엄과 관련돼서 탄핵 결정이 나오면서 좀 그 한 곱이 넘겼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한시름 놓았던 어떤 그 입장에서 네. 저는 정말로 구속 기각 소식을 들었을 때 약간 마음이 좀 두근거릴 정도로 좀 놀라고 힘들었어요. 네. 그 조금 이제 그 과거의 계엄 당시의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 지금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그 위법성의 인식 이런 부분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거든요. 이제 지금 정말로 사법 개혁이라든지 이런 그 구속 기각 이런 부분들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국민적 여론이 다시 한번 좀 이렇게 그 발현되어야 될 그런 시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속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 측 국무위원들은 비상계엄에 반대했었다. 그리고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한 적 없다. 그리고 자택에서 현금 다발 발견된 거 보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 보도 유감스럽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유감스러운 건 보도가 돼서 유감스럽다는 그런 것 거예요? 같은데요. 뭐야 그럼 있긴 있었단 얘기예요? 뭐 현금 명확히 해야지 취지를. 현금 다발이 발견됐다 한들 그 기사를 써? 뭐 이런 태도인 것 같은데요. 그게 말이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최고위의 고위공직자였다는 사실이 한편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처참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아니 예. 그러니까 명확히 해야 되는데 집에 현금 다발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유감스럽다는 거야? 보도가 유감스럽다. 보도가 유감스럽다는 예, 거예요? 그럼 보도가 있긴 있었다는 취지예요? 황당하네. 그때 그 이것도. 현금 다발의 액수도 지금 그러니까요. 궁금하잖아요. 예, 뭐 그 예를 들어서 그 보도가 조금 엇갈리는데 만약에 억대에 있었다라고 하면 현금이 도대체 무슨 돈이냐, 어디서 나온 거냐, 뭐 이거 그리고 이상민 장관의 주장을 매우 액면 그대로는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거는 뭐 말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한 주간에 저희가 갤럽 조사는 꼭 이제 네. 들여다보는데요. 이번 주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나왔습니다. 전주보다 1%포인트 하락했는데요. 전주 55에서 이번 주 긍정평가 54 나왔고요. 부정평가도 1%포인트 올라서 34에서 35%로 올라와 있습니다. 다른 거 다 차치하고 중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도에서 잘하고 있다 53, 잘못하고 있다 35 이렇게 나왔고요. 지역별로 보면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 잘하고 있다 42, 잘못하고 있다 46, 4%포인트 정도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울경 보면요. 잘하고 있다 53, 잘못하고 있다 34 이렇게 나왔고요. 서울은 잘하고 있다 48, 잘못하고 있다 3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천 경기 잘하고 있다 56, 잘못하고 있다 37, 대전 충청 잘하고 있다 55, 잘못하고 있다 30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유는 잘하고 있다 경제민생 16, 외교 15 이렇게 나왔고요. 부정평가의 경우에는 외교가 플러스 4입니다. 18% 기록했고요. 친중정책, 중국인 무비자 입국이 플러스 3해서 8%포인트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게 먹히나요? 일부? 진짜? 그러게요. 요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여야 불문 최고위원들이 중국인 무비자 입국을 막아야 된다. 그 캄보디아 범죄 관련해서 요런 주장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정치인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거는 전혀 논리적 연관성이 저는 없다고 없다.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그러면 비자를 받게 하면 역으로 다 걸릴 수 있느냐? 그런 보장은 전혀 없죠. 아니 그리고 무비자로 입국이 많이 늘어나면 뭐 숫자적으로는 그 중에 나쁜 사람들이 조금 더 늘어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게
크게 대세에 영향이 있을 수가 없는 거고 그리고 국내로 들어온 뭐 주로 관광 목적을 대고 들어왔겠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국내에서 나쁜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아니면 이걸 못하게 막느냐는 입국 그 비자를 발급해 주냐 안 하느냐의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 어차피 관광 비자는 누구나 쉽게 받아요. 그렇죠. 그거를 프로세스를 비용과 절차가 좀 더 소요되게 한다고 해서 네. 그 나쁜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다른 절차인 거지 완전히 차원이. 네. 그래서 이걸 무비자 입국을 들어서 뭐 중국인들의 범죄가 활개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정말 논리의 한 7단계 비약이 있기 전에는 그런 전제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간략히 코멘트 듣겠습니다. 아니 저도 사실은 그 김용남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좀 동의하는 편이라서요. 이런 게 어떤 그 혐오몰이라는 생각이 들고 혐오는 우리가 권리로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어떤 감정적인 부분에다 호소하면서 뭔가 자기 편을 끌어들이려는 어떤 저는 좀 잘못된 어떤 정치적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통계를 내보더라도 어떤 그 외국인들이라든지 뭐 이런 뭐 그 어떤 특정 집단이 범죄율이 확실히 더 높아진다라든지 이런 거는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그 특정 국가라든지 특정 그 집단을 가지고 뭐 혐오와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하는 건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 협중에 대해서는 뭐 논의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여하튼 이제 그런 정치 공방들이 여론조사에 상당히 먹히는 변수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정도만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당 지지도 더불어민주당 39, 국민의힘 25, 무당층 28 이렇게 기록이 됐고요. 자세한 내용은 갤럽 조사 홈페이지에 가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는 여당 다수 당선이 39, 야당 다수 당선이 36 이렇게 된대요. 이것도 사실은 주요하게 봐야 되는 체크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이고 챙겨봐야 되는 뉴스는 너무나 많고 다 전해드리지 못해서 송구합니다. 저희 취재 편의점 오늘 2주년이에요. 아, 그래요? 10월 17일 오늘 2주년이어서 케이크도 안 넣고 먹는 것도 없이 진행하신 거예요? 먹어야 되는데. 그럼요. 축하는 먹는 걸로 하는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네. 네. 별도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저녁에 그래도 이제 자축하는 차원에서 식사 자리 마련했으니까요. 변호사님 꼭 오시기 바라고요. 네, 그때 드시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폭식하겠습니다. 네, 예.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